내 인생의 쉼터. 기억하시죠? 제주 쉼터. 제주 쉼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네.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 네.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터는요 할인항공, 또 렌트카, 숙소, 택시 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터가 확실하게.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네. 제주 쉼터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제주니까.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터 관훈 라이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지난 6월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광고에서 대박이 났던 기억하십니까? 네. 자지산 돼지국밥. 네. 음란먹이.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말이 음모론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네.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돼지국밥. 울산에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보십시오. 설렁탕처럼 국물이 뽀얗습니다. 이게 밀양식 돼지국밥인데 부산의 맑은 돼지국밥에 비해서 육수가 투박하고 네.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진짜 설렁탕 같죠? 네. 국물이 되게 근데 뽀예요. 돼지고기 국물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자, 진하지만 돼지 특유의 잡내 이런 것도 없어요.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유, 침이 고이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돼지국밥 싫어하는 분들도 이 가지산 돼지국밥 먹고 쓰러졌어요. 너무 맛있어서. 죽기 전에 내가 돼지국밥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버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 그릇 더 시켰습니다. 네. 예. 죽기 전이었다면서요. 예. 자, 100% 국내산 한돈과 돼지뼈를 푹 우렸습니다. 저렴한 잡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한돈의 앞다리살만 사용했습니다. 예. 거기에 당귀, 월계수잎, 엄나물을 넣어서 누린내 싹 지웠습니다. 조리법은 라면보다 간편해요. 조리하기 좋도록 동그랗게 급냉한 패키지를 뜯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오호. 바로 강한 불에 끓여서 취향에 맞게 새우젓 혹은 양념으로 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국밥 4인분 21,000원. 4인분 21,100원. 21,100원이에요? 네네. 또 날렸군. 그새. 네. 4인분 21,100원. 그러면은 1인당 5,000원? 5,000원이네. 조금 넣는 거죠. 예. 살짝. 8인분은 37,000원. 이러면 또 5,000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인분은 55,750원. 와, 이건 진짜 싼데? 대단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만 이 가격이에요. 가지산 돼지국밥 최저가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아유, 세상에 이 고기 봐봐, 고기. 와, 이게 진짜 아니 설렁탕보다도 고기가 맑고 이뻐. 고기가 맑고 이뻐요? 네. 먹음직스럽게 이쁘다는 얘기죠. 네. 아유. 국물이 정말 끝내주네. 네, 너무 진하고. 국내산 한돈으로 만든 거 아니야? 국내산 한돈. 이게 설렁탕 같기도 하면서. 고기가 많아. 고기가 많아서 밑에 밥이 안 보여요. 국물이 좋아. 아유. 야. 진짜 저는 부산에 처음 내려갔을 때 먹었던 돼지국밥 맛이 너무 강렬해서 돼지국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는 그 맛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 가서 먹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거 여기 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부산 돼지국밥은 좀 맑죠. 맞아. 근데 이거는 네, 진하고. 진합니다. 이건 국물이 설렁탕 같아. 그 설렁탕이야. 어제 추운데 다녀왔다가 팔팔 끓인 걸로 먹어봐. 아, 이거 라면처럼 쉽게 끓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저 겨울에 산땡 라면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그냥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네. 라면보다 더 쉬운 거지. 어디 뭐 취사 가능한 바닷가 같은 데서 그냥 음. 이거만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고기가 최고급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어. 잡내가 없어서. 아, 아쉽다. 다 끝나가. 아, 저 저녁 먹었는데 저녁 먹은 거 맞습니까 지금? 와이프가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아, 자, 아, 다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산 돼지국밥 충분히 홍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검색해 주세요. 단 김용민닷컴에서. 아, 세상에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정말 이렇게 뿔뿔하거나 몸이 피곤할 때 딱 예. 집에 와서 예. 이거 딱 해가지고 말아 먹으면 네. 아 이게 쫙 풀리겠다 진짜. 그것도 지금 그, 풀려서 지금 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그 깍두기 좀 푸짐하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뭐야 한 3개 집어넣고 말아 먹어. 세 개를 어떻게 먹어? 아,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른단 말이지. 그 네. 자. 음. 그럼 돼. 살쪄요. 아 근데 배가 부르고 진짜 자면요. 너무 맛있다. 그럼 마음이 행복해지면 살이 찌면 좀 어떻습니까? 네. 맞아. 그래. 자, 여러분 돼지산 아니 네. 돼지산 가지국밥. 자, 가지산 돼지국밥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네. YTN에 나갔습니다. 노종면 앵커가 10년 만에 다시 앵커석에 앉은 거예요. 네. 2008년에 노조위원장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앵커직을 내려놓게 됐는데 그와 함께 MB 낙하산 사장 맞서다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최초로 해고가 됐습니다. 노종면 기자가 이제 뭐 국민 TV에서 저하고 같이 또 방송을 했습니다만 아, 굉장히 아주 성격이 서민 표현으로 지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랄 맞다는 건 뭐냐면은 일에 있어서 네. 양보가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 저널리즘적 고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뭐 성격이 포악하다라는 얘기는 칭찬이에요. 예. 그런 분이신데 그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날이 서 있거나 혹은 뭐 자기만 막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예. 자, 그런 노종면 기자가 참 감격스러운 다시 앵커석에 앉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매우 뭉클해지면서 저 첫날인데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 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가 그때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네.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방송 시간 때문에 급하게 끝나더만요. 네. 유튜브가 요즘 극우 컨텐츠가 많아져가지고 이 자들이 나중에 무슨 선거 때 네. 변수가 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문재인은 침에 걸렸다. 문재인이 어디 금괴 숨겼다. 수백만 톤의 쌀이 북한으로 갔다. 수백만 톤의 쌀이 북한 가려면 다 포착이 됩니다. 그럼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다 뻥입니다. 여러분, 이 뻥이라고 하는 게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유통이 되지 그게 무슨 확장성이 있겠어요. 공감도 얻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소비하다 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가 뭐 무슨 선거판도에 뭐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야. 그 소비하는 사람들도 뻥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약간 이 유튜브의 시사 콘텐츠가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는 순위가 딱 나오니까 전체 순위가 나오니까
어떤 것들이 팟캐스트에서 음. 인기를 얻고 또 호응을 얻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튜브는 그게 없어. 지 구독자 수만 본다고. 그러니까 저 뭐 한 30만, 20만 이러니까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이 30만, 20만에서 더 확장이 안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수구 정치 성향을 가진 분이 30만은 되지 않겠어요? 50만 되지 않겠어? 그 정도 무슨 되죠? 일이 있어도 자유한국당 찍는 사람들이 100만을 안 넘기겠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확장성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거는요, 뭐 뷰티 그리고 뭐 저기 그 화장하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저기 게임. 먹방, 그리고 육아 육아 엄청나죠. 장난 아니죠. 이런 거나 인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취미, 기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시사 컨텐츠는 호응을 많이 얻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팟캐스트는 말이죠. 상위권에 있는 방송들이 대부분 다 시사. 시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오디오 아닙니까? 그렇죠. 진득하게 앉아서 듣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방송도 지금 팟캐스트로 나가기도 하는데 네. 그분들한테는 이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을 가치가 있어요. 또 음. 아주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들으신다고. 근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들고 시사 컨텐츠를 소비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보는 거는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음. 계속 그렇게 본다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유튜브에 앱을 실행시키셔가지고 검색란에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정규재 그리고 황장수, 신의 한수 뭐 이런 걸 써서 들어갑니까? 네네. 아니에요. 카카오톡 우리 어르신들 방에 돌죠. 보는 주소 클릭하면 바로 뜨거든. 단톡방 중심으로 돌아요. 그 보수 유튜브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만 유통되다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선거 판도가 바뀐다든지 여론 지형이 바뀐다든지 이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김용민 TV 네.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갑자기 이렇게 결론이 허망하죠? 근데 결론이 항상 그렇습니다. 네. 예. 유튜브 뭐 영향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김용민을 구독해라. 이게 지금 앞뒤가 네. 맞아가는 겁니까 앞뒤가 지금?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 저는 유튜브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거 사실은 과거 총화 단결 시대 때 이런 때는 뭐 좀 사실 그 국민의 그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유튜브가 못하죠. 또 팟캐스트가 어떤 방송들을 합니까?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인을 싫어하는 또 그래서 아주 개개인의 정치인별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뉘어서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정도로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모두 다 통합,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어떤 그런 논리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내로우 캐스팅, 협송이다 방송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나 유튜브 때문에 뭐 세상이 바뀌었다. 낙곰수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워낙에 부지기수로 많은 이런 방송들 사이에서 뭐 어떤 한 단일한 그런 목소리가 뭐 힘을 얻는다든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오늘 나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닷컴을 구독하시라. 그 얘기는 참아 못했네.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TV 네.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요. 오늘 이제 또 정상근 기자의 브리핑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언론 신문을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건데 와 진짜 이 언론들의 노조 포비아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심각하죠. 너무 느꼈어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유성기업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음. 이게 언론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엄청 많이 됐거든요. 네. 엄청 많이 되는데 이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고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그날 좀 엄청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예. 사실 이 사건은 이 노조 구성원들이 회사 간부를 폭행한 사건은 맞아요. 폭행한 그렇죠. 사건은 맞고 음. 그 폭력은 나쁜 거고 또 이걸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예. 그럼에도 이게 언론이라면 이게 폭력이 어떤 좀 맥락이 있는지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그냥 노조원들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측 간부한테 들이닥쳐가지고 이게 그 집단으로 이제 두드려 팼다는 게 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맥락인지 그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그런 전후 관계에 대한 맥락 없이 그냥 그 이른바 이제 그 노조원들을 그냥 악마화시키는 그런 보도와 제목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이 특히나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뭐 아이가 뭐 운전기사 노동자한테 뭐 험한 말을 쏟아내는데 아이를 악마화시키지 말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민주노총을 엄청나게 지금 악마화시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관련 기사 제목만 몇 개 읽어드리면 이 노조원이 임원 집단 폭행하는데 40분간 구경만 한 경찰,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임원 구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조입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를 읽고 나는 코너에서 민주노총이 아니라 조폭노총 그리고 기업 간부 폭행 논란 민주노총 유성기업 회장 엄벌하라 뭐 이런 식의 그 기사들이 있어요.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앙일보도 이 민노총 10명 뭐 너 죽이고 깜빵 간다 뭐 쓰러져도 또 때렸다 이런 제목도 있고 민노총 임원 1시간 집단 폭행 코뼈 부러지고 눈밑뼈 함몰 이런 기사 제목들이 있었어요. 뭐 경제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이 기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에서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이런 제목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선일보류가 이 노조원들이 그동안 켜켜이 싸워왔던 이 폭력을 당했을 때 좀 비슷한 보도라도 좀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성기업 요새 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뭐 많은 언론에서 또 유성기업 사태를 좀 조명을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유성기업이 2011년에 이 주야 2교대를 합의를 하거든요. 그쵸. 그때만 해도 노사가 굉장히 괜찮았어 사이가. 예. 이 합의를 했고 또 합의를 했는데 이게 또 시행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야 뭐 주야 2교대가 굉장히 뭐 보편적이긴 한데 그때만 해도 이제 주야 2교대라는 게 잘 없었던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냥 네.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밤늦게까지 하고 맞아요. 퇴근하고 막 이게 일상적이었는데 이제 주야 2교대를 하기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업무 시간을 좀 줄이자라고 합의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유성기업도 아니고 현대차에서 창조 컨설팅을 데리고 오면서 여기 노조 부셔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게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뇌피셜도 아니고 추정도 아니고 이건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사측에서 직장 폐쇄를 했고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자 이 용역업체를 시켜서 진압을 했는데 저도 뭐 간접적으로 취재를 하고 뭐 기사도 쓰고 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이 폭력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게 네. 초반에는 이걸 다뤘었거든요. 음.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계속 그 맞아요. 용역업체들한테 이 노동자들이 계속 두드려 맞아왔던 거예요. 맞아가지고 하루에 한 20명씩 병원에 실려가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차량이 갑자기 노조원들 농성하는데 들이닥쳐가지고 사람 그냥- 있는데 예. 차가 달려든 거야. 차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다치고 뭐 어떤 사람 뭐 두개골이 함몰돼가지고 여기 막 머리를 다 꼬매고 뭐 요새 뭐 그런 사진들도 인터넷에 많지만 근데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난리치는 언론들이 이거를 코빼기라도 하나 좀 보도를 했었는데 찍소리도 안 했지. 이 씨발 새끼들이. 존만한 새끼들, 이 씹새끼들이.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개가 사람을 물면 네. 뉴스가 됩니까 된다. 안 됩니까? 걔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된다. 아, 사람을 된다. 물면 뉴스가 되지. 되지만 네.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안 된다. 안 된다. 네. 사용자가 네. 노동자를 패면 뉴스가 안 뉴스가 된다. 안 되고 노동자가 사람을 패면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사용자가 노동자를 경영자가 노동자를 패잖아. 예, 그거는 그냥 관리고 예, 노동자가 경영자 임원을 패면 예, 그건 개폭력이지. 예. 그러니까 유성기업 노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상전이 하인을 때릴 때는 뉴스도 안 되더니 맞아요. 하인이 상전을 때리니까 뉴스가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진짜 이때 막 그 뭐 MB가 막 라디오 KBS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주례연설 하면서 막 7천만 원 연봉 받는 노조가 파업을 한다 막 이지랄하고 그냥 뭐 경찰은 그때 뭐 폭력 제지도 안 했고 막 하여튼 뭐 창조 컨설팅 막 그 난리치고도 아니고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때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그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던 현장에서 뭐 기사를 썼던 언론이 이번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폭행에 대해서 비판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두드려 맞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음.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 막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이 사측 간부를 폭행한 일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진짜 무슨 악마를 얘기하듯이 예. 뭐 가둬놓고 뭐 1시간 동안 집단 구타를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조합원이었던 한강호 씨가 2016년에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는데 이분이 뭐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뭐 회사로부터 좀 징계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도 했고 또 이 계속 노동조합 탄압을 당하다 보니까 워낙 정신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우울증도 심하고 좀 안 좋아가지고 결국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를 했냐고요. 너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노조 민주노총을 어떻게든 막 지금 뭐 고립시키고 밟아버리겠다는 괴멸시키려는 거죠? 그런 작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면 돼요. 비판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을 싸그리 악마화시켜서 민주노총을 그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 주말에 네. 문재인 정부 개혁 후퇴 음. 뭐 해가지고 집회했잖아. 네. 그거는 그대로 잘 실어줘. 네. 네. 왜냐면 문재인 정부 까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군들도 돌아섰다. 그렇죠. 이 네. 정도로 이제 사실 써먹기 위해. 사실 민주노총이 그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 도입을 하라고 했을 때 민주노총을 깐 인간들이 바로 조중동하고 경제지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자식들이 또 집회하는 거는 잘 보도해줘요. 아주 웃긴 놈들이야 조중동하고 경제지들. 아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었는데 음. 이 유성기업 그 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호소문을 냈는데 그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 이 언론에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 불상사가 이토록 보도 가치가 높고 주목할 사건이라면 이 지난 8년간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사측의 불법, 폭력, 인권 유린, 노동자의 죽음, 재벌과 관계 당국의 공조와 갑질은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넘어갔습니까? 이 보수 언론은 지난 2, 3일간 할애한 지면과 시간만큼 유성 8년의 투쟁을 보도했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감수할 테니까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렇게 호소문을 냈어요. 만약에 민주노총 위원장 네. 딸이 기사를 둬서 뭐 뒤에서 막 때리고 아저씨 잘라 보일 거라고 그랬다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난리 일면 났죠. 톱이죠. 일면톱. 네. 일면톱에 네. 관련 기사 3, 4면 2면, 3면, TV 4면, 조선에서 5면, 6면, 7면, 그다음에 8면. 사설 칼럼 막 네. 난리지 막. TV조선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그리고 무료 신문 찍어서 막 뿌려. 호외. 근데 그 무료 신문은 대체 왜 인천에 뿌린 거래요? 김용민 무료 신문은? 인천도 격전지였거든. 아 그랬군요. 그러네. 노원에 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노원에 뿌리면 너무 표가 나니까. 너무 표가 나니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하여튼 뭐 사측에 좀 유리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뭐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이런 기사를 냈는데, 그러니까 택배 노조가 파업을 했거든요. 파업을 했는데 고객의 물건을 담보로 이 자식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파업은 당연히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파업인데, 그치. 네. 네. 이게 파업이 불법 파업이냐 뭐 아니냐 뭐 그걸 가지고 따질 수 있어도 이 파업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파업을 했는데 이게 뭐 누구의 볼모를 잡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이게 진짜 헌법 파업을 수호의식이 했는데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일 안 하고 파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파업을 왜 하는데?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뭐 행사 중에 마땅히 이제 소변을 볼 데가 없어서 노상 방뇨를 했더니 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실어요. 네. 아이 새끼들. 조선일보 기자들은 노상 방뇨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쫓아가서 다 촬영했으면 좋겠어. 네. 야 민주노총이라서 노상 방뇨했냐? 이 병신들아. 아유 진짜. 아니 자. 어떻게 그럼 씨발 오줌은 싸야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아까 동기 선배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민주노총이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싣고 또 이제 뭐 하여튼 뭐 뭐랄까 하여튼 자본에 그러니까 재벌에 뭔가 누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갖다가 막 비판을 하고 그쵸. 민주노총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노조를 굉장히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요. 하여간 참 이 민주노총에 대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의 보도, 특히 유성기업 보도에 관해서는 이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염치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증
시켰다. 전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네, 몇 건의 오보건이 있어서 그거 가져왔는데요. 일단 예. 첫 번째가 아시아경제 오보인데 아, 이게 그래요? 상당히 재밌는. 음, 어찌 보면 나라로서는 굉장히 좀 좀 당혹스러운 일이 됐지만 예. 어쨌든 이 과정 언론사의 자체는 나물 오보. 네, 언론사에 좀 나물 오보가 됐는데 음, 이게 시작이 이 석간 아시아경제, 그러니까 아시아경제가 예. 석간이에요. 예. 석간이니까 26일 저녁에 발행을 했죠. 네. 26일 저녁 발행한 신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일면 톱 기사였어요. 이 기사의 제목이 한미동맹 균열 심각, 음, 청의 실토라는 제목이었고 네. 이게 뭐 제목만 봐도 정말 엄청난 내용인데 이 심지어 이 여기서 이제 밝힌 출처도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보고서, 청와대 문건이라고 아. 출처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출처도 확실하죠. 이거 딱 보면은 기자들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쓴 건데 이 실제로 내용도 엄청난 게 이 청와대가 이 한반도 비핵화 정치 국면에서 이 수개월간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괜찮다고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뻥쳤다, 모른 척했다, 막 이런 주장이에요. 뭐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한미 관계 완전 파탄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돌고 있더라. 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전혀 뜻밖의 전기가 그렇죠. 도래를 하게 되죠. 일단 청와대가 이 문서를 가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사칭을 한 이메일을 통해서 이 전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쵸. 가짜 뉴스를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렇지. 굉장히 치밀한 네. 가짜 뉴스 이제 퍼뜨리는 방식이 됐는데 음. 뭐 그때 이제 김의겸 대변인 말은 이게 청와대 문서는 무조건 워터마크가 들어가고 뭐 다른 표시가 있는데 이 문서는 아무것도 없다. 네. 뭐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 서화무계 씨가 뭐 자기 계정에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저 사건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던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특정 세력이 이 가짜 보고서를,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이 기자에게 유출을 했고 네. 여기에 이제 아시아경제가 걸려들었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자체도 이제 뭐 오보 자체도 큰 사건이지만 알고 보니까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아시아경제는 뭐 경위를 밝히고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했고 일단 뭐 28일 오전에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28일 신문을 통해서 보도 경위를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좀 길게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떻게 확신했는지 그 솔직하게 다 썼더라고요. 솔직하게 다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뭐 청와대의 이 문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뭐 청와대는 그냥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 뭐 그래서 이게 뭐 진실에 가깝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그래서 싫은 모양이에요. 근데 좀 청와대 대응도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문건인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아시아경제 말이 맞다면 약간 좀 관성적으로 그냥 뭐 우리 그런 문건 몰라요. 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제 아시아경제도 그냥 거기서 확인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시아경제가 나중에라도 사과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행입니다. 네. 근데 나는 저는 사실 이런 요즘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법적인 어떤 이 책임을 면하려고 이렇게 아주 기묘한 표현을 써가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 비하면은 아시아경제가 차라리 솔직하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 사건 자체가 그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아시아경제가 뭐 오보를 가짜 메일에 속아가지고 가짜 보고서에 속아서 오보를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고서가 해킹을 해서 이메일을 해킹해서 그 보낸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전문가들 한테 이 리스트업이 된 거거든요. 네. 이게 보낸 게. 그러면 누군가가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보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대부분 허위 문서라는 거 아닙니까? 허위 보고서, 청와대를 사칭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가 있다. 흔히 말해서 조직적인 그런 어떤 그를 목적을 딱 가지고 이건 만든 거다. 네.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리스트업, 해킹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뭐 조직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런 해킹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반드시 이건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망하게 하려고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맞아요. 저는 그것도 댓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의아스럽게 비슷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총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나 이거 공작이라고 생각해. 아니 왜 겨울만 되면 이런 화재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 건지. 물론 근거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상해요. 뭐 갑자기 뭐 이 정부 들어서서 왜 이렇게 불들이 많이 나는지, 초대형 참사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뭐 그냥 결국 결과적으로는 다 정권의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화재도 제대로 진압 못하는 이런 정부 이미지가 필요한 자들이 벌인 일은 아닌지 규명되기 참 어려운 그런 사고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어서 네. 참 염려가 되는데 말이죠. 예, 뭐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세력을 잡지 못한다면은 철저하게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반드시 저는 이거 누가 이랬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진짜. 정권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세력들이 분명히 이건 진짜 그런 어딘가 의도를 있어요.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거를 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리스트업을 그러니까 해요? 아시아경제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좀 벙하게 걸렸던 거고 네. 이거를 도대체 어떤 세력이 이걸 만들어서 유포를 했는가 해킹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아시아경제는 사과로 그치지 말고 이거 도대체 누구 작품인지를 그렇죠. 발본세고 나는데 노력한다면은 그 어떤 놈이 한 소행인지를 잡아낸다면 이거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야말로 이런 거야말로 국정원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BS 어떤 기자가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70년대였을 거예요. 태백 탄광에 그 무너져가지고 네. 태백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갇혔단 말이죠. 한 명 빼고 다 구조됐어.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명이 남겨지고 마지막 한 명이 구출될 때 그 이제 방송에 연결을 했어요. 2시 반 뉴스인데 네. 근데 당시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걸 수 있는 전화가 아니어서 이른바 DDD가 아니어서 이제 교환수를 통해 갔다고. 그래서 이제 생방송 다 물려놓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아무개 기자 연결합니다 하면서 기자를 부를 즈음에 갑자기 교환수가 다시 선생님 지금 전화 받고 계신가요? 그래서 방송 연결 직전인데 연결이 되면 띠띠띠띠 소리가 날 텐데 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 당황했고 그래서 야이 XXX야 어? S로 시작하는 욕입니다. 이 XXX야 이런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전화 안 끊어 그랬다고요. 교환수한테. 예. 그 사실 승질이 났던 거였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방송에 그 모든 멘트가 다 나갔어요. 아하. 여기까지. 야이 씨 할 때 그냥 다시 물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무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야이 씨. 혹시 교환수분의 빅픽처?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이제 보도국장이 전화한 거야 그 기자한테. 야, 너 그냥 거기 살아라. 올라올 필요 없어. 또 끊었어. 그래서 이 기자가 낙담을 해가지고 네. 내내 거기서 술로 밤을 지새우다가 기자들은 다 철수했어. 이제 한 명은 죽었겠지. 한 명이 나온 거야. 그 단독 특종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이 환영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야, 그렇게 쌍욕을 해야 되고 결국 해피엔딩이네. 예, 그렇죠. 그런 이게,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라 그렇지. 왜냐면 지금 그래서 얼굴 다 공개됐잖아. 그렇죠. 그때만 그런 시대가 다행이었구나 진짜. 아이, 그렇습니다. 참. 자, 그래요. 소식 다 전하셨나? 예, 오보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간단한 건데 뭐 연합뉴스에도 오보가 있었는데 이게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방북을 한다고. 그래서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이라는 기사를 연합뉴스가 냈어요. 예.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북한에 갔다라는 뉴스가 29일 오전에 나왔는데 29일 오후에 정세현 장관이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전화라도 한번 하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그런 몇 가지 체크 작업만 했으면은 네, 그러게요. 이게 나올 수 없는 오보 아닙니까? 음. 국가기관 통신사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정세현 장관이 나와가지고 음.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북한 갔냐고. 북한 갔으면 전화를 어떻게 받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받냐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예. 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저 탄광 얘기 주작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걸 주작 안 예, 주작 안 했고 요거 저 예전에 변상욱 선배가 네. 어디 CBS 사보에 쓴 글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기억을 반추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겁니다. 변상욱 선배 음. 내년 2월 정년퇴임이지 않습니까? 네. 벌써부터 음. 여기저기서 네. 섭외. 러브콜이. 아 그렇죠. 러브콜이 예. 장난 아닙니다. 뭐 비디오 되시지 또 말씀 유창하시지 또 네. 아는 게 많지 또 철학이 바로 섰지 우리 변상욱 선배님. 예 정말 이제 황금기가 열리게 네. 됐습니다. 네. 예 그래요. CBS 있을 때 그 본부장인데 행사 안 하고 검도 대회가 이런 역사는 저희가 단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독이에요. 저희끼리 비밀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2편 찍는데 오늘은 그냥 네. 한 편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도 2편은 못 찍겠는데요, 시간이. 존나 힘들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수고하셨고 정상근 기자님도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 텐데 아마 녹화일이 수요일 네, 밤, 수요일 라이브는 밤쯤 될 수요일.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업데이트는 목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의 네. 많은 관심 성원 바라고요. 내일 낮 1시에 우먼스 플레인 또 녹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